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3주차 1차시를 강의할 이순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3장 한국사회복지행정의 발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목차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정부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요, 정부 수립에서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 행정, 세 번째는요, 제6공화국의 이후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3주차 1교시, 2교시, 3교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제1절 정부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을 과거의 문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성재와 남기만의 학자는요,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을 사회복지 행정의 미인식 단계,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일어났죠. 그리고 명목상 인정 단계에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요성 인식 단계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의 구분은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정부 수립 이후는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각 공화국별로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첫 번째로는요,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이라든가 시행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회복지 행정의 법령은요, 연대별로 또는 중요한 사건별로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적인 복지국가를 수렴하여 대처하기보다는 정치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수준에서요, 각 법령이 제정하고 시행되었고 그에 입각한 행정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요, 제6공화국은요, 그 사건이 길고 또한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부조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였다라는 의미로 2000년대 이후는 분리하여 논의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정부 수립 이전이라는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식민지 시기와 미군 점령기에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 행정이라기보다는 응급구호 행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러한 행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응급구호 행정이 이후 행정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비록 완전한 사회복지의 이념과 기술을 가지고 행하여지지는 않았지만은 근대 한국 사회복지 행정 발달의 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부 수립 이전에 사회복지 행정을 이제 간략히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시간으로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사회복지 행정은 외국인 선교사에 의한 사회복지 전문 활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한일 강제 합방에 따라서 종래의 구호 사업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1921년도에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가 신설되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에 지도하고 통제를 전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국 공적 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최초의 기구로 볼 수 있으나 광복이 되기까지 공적 조직의 사회복지 활동은 시혜적인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 주는 그러한 복지 서비스로서 시혜적인 활동에 국한되어서 공적인 사회복지 조직이라기보다는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1년에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를 신설했다라는 거. 그 이후에 1944년에 3월에 전문 33조로 된 조선구호령이 공포되고 실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구호령에서는요, 국민의 빈곤이라든가 국민의 불구, 폐질 이러한 것에 대처하는 구호의 종류로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호의 종류를 4가지로 규정을 했는데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로 4가지로 규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비보호자에게는 매장부조도 규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의 방법은요, 어떻다? 겉의 구호와 수용 구호로 구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의 구호를 원칙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의 구호와 수용 구호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겉의 구호를 원칙으로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조선 구호령에서는요, 조선 총독부,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빈곤이라든가 불구, 폐질 등에 대한 생활 구호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구호 행정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조선 총독부가 국민들을 회유해서 식민지 통치 영속화를 위한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시행한 법령상의 명문 규정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현을 위한 구호 행정도 형식적인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요, 또 어떻다? 조선 구호령에 근거하는 구호 행정은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생활보호 행정이 실현되기까지 우리나라의 구호 행정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여 설명을 해드리자면 겉의 구호와 수용 구호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겉의 구호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을 회유해서 식민 통치 영속화에 위한 정치적 맥락에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공공구호 행정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미군 점령기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5 강복은요,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국가 건설과 국민적 합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의 진주에 의한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약 3년간의 미군정이 실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정은요, 1945년 10월 27일에 군정법령 제18호 보건후생국을 설립해서 1946년 3월 2일 보건후생승부로 승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보건후생국은요, 1946년 3월 2일에 보건후생국으로 승격됐고 1946년 1월 12일에 빈민구호를 위한 후생국보 3호로 발표를 해서 어떻게? 네, 조선구호령과 함께 실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946년 9월 18일에 후생국보 제3A호에서는요, 재민과 피난민 구호 계획이 발표되었고 그들에게는 식량이라든가 의료, 연료, 긴급의료, 매장, 치료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후생국보 3C는요, 빈민 및 실업자 구호 계획을 제시하고 실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후생국의 3호와 조선구호령을 함께 시행하기는 했지만은 후생국보 3호의 내용은 계획적인 구호 행정의 필요성과 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평가될 수 있으나 역시 이것은 어떻다? 근대적 사회복지 행정과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 점령기의 구호 정책은요, 요 구호자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야기되는 정치라든가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개되었고 구호의 범위와 수준이 열악하고 구호 행정이 배제적이고 어떻다?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 정책적 평가는 요 구호자에 대한 구호 필요성의 대응이 아니라 어떻다? 요 구호자들에 의해 야기되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46년 9월 18일 법령 제112호로 노동 법규를 공포 시행함에 있어서 1947년에 5월 16일에는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 전문 12조의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을 공포하고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채용하고 있었던 인도적, 계명적 원리에 따라서 아동 및 미성년자의 노동을 보호하게 함으로써 아동복지 행정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아동에 대한 구호 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미국 점령기에는요, 사회사업 실천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도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947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돼서 전문 사회사업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사업 교육이 실천 현장의 요구보다는 기독교의 교육 이념에서 또한 수용 과정에서 미국의 사회사업 교육이 먼저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구호 행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요, 주로 과도기적인 사회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아 방지라든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의료 혼란 등에 중점을 둔 응급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대체하게 불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적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입각한 행정으로는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정부 수립 이후에 사회복지 행정에서 제1, 2공화국 시대, 이것은 1948년부터 1960년대는 1공화국, 2공화국은 1960년대부터 1961년도 2공화국 시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1공화국, 2공화국의 사회복지 행정은요. 먼저 당시 정부의 사회복지 행정직제 개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공화국은 정부 수립과 함께 미국 점령기에 있었던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병합해서 사회부로 계층하고 보건, 위생, 노동, 부녀 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요. 1949년 3월 사회부로 계층하고 보건이라든가 위생, 노동, 그리고 보건행정을 분리해서 보건부를 신설하였다가 어떻게? 1955년에 2월에 다시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을 해서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보건, 부녀행정을 총괄하는 중심 부서로서 보건사회부를 창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헌 헌법 제19조에 근거를 해서 공적 복지행정 담당 조직을 신설하였고 그 사회복지 활동은요. 월남 피난민과 전쟁 고아미 피해자의 긴급 구호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대적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한 행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부는 당시 매우 열악하였던 육아시설의 설비를 충실히 하고 그 운영에 강함이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1950년도 2월 27일 후생 시설 설치 기준령을 제정하였고 1952년 10월 4일에는 격증한 전쟁 고아 그리고 수용보호소를 비롯해서 혼란에 빠진 기존 각종의 구호시설들의 운영과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기 위해서 전문 7장 33조로 된 후생시설 설치, 후생시설 운영 요령이라는 훈령을 제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령을 제정 공포한 것을 보면은요, 사회부는 긴급 구호 활동에 급급한 가운데도 구호 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훈령이 근대적 사회복지의 개념에 입각해서 제정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도 감독의 준거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였다라는 것은 공공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하나의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6.25 전쟁 이후에요. 급증하는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외국의 원조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현대적인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이 설립되어서 사회복지 행정 실천의 장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연 기관들의 활동은요. 전쟁 피해자인 고아라든가 미망인, 또 무위탁 노인, 빈민들에 대한 긴급구호 유지였기 때문에 조직적인 원조 활동과 전문적 사회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사회복지 행정도 단순한 시설이라든가 기관 운영 위에 체계적으로 집행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공화국 시기의 실천 현장에서는요, 전문적인 사회복지 교육의 요구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에 현재 강남대학교에서 어떻다? 네. 전신인 중앙신학교에서 사회사업과가 설치되었고 1956년도에는요. 사회복지 인력 단기 양성소인 국립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 후에는 국립중앙사회복지연수원으로 개칭되었다는 것입니다. 1958년도에는요. 우리나라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어떻게?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해에는요. 1959년에 어떻다? 서울대학교 학부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공화국에서는요. 사회사업 행정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대학교에서는 개설 이래 사회사업 행정을 교과목으로 개설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제1,2공화국 시기에 사회복지 행정은 초기에 두 훈령 제정한 것과 그 당시 풍부했던 외연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배분에 총력을 기울인 것 외에는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사업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사회복지 행정은 단순히 일부 대학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공화국, 4공화국 시대에 제3공화국은 1961년부터 1972년까지, 4공화국 시대는 1972년부터 1981년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탄생한 제3공화국 정부는요,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을 위한 경제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절대 빈곤의 탈피에 주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활 무능력자들에 대한 생계보호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 행정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위주로 하는 생활보호 행정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긴급한 사회복지 문제나 욕구로 주로 민간단체에 어떻다? 원조를 긴급하게 민간단체의 원조로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은 일제의 조선 구호령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정에 있어서도 질적인 개선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1961년도 12월 생활보호법 제정에서 조선 구호령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위주로 해서 정부 재정의 부족은 주로 민간 외연단체의 원조로 해결했다라는 것과 1960년대 초반 보건사회부는요, 생활보호를 위주로 해서 정책 행정을 했고요. 1960년대 초반 외연기관은 저소득층 원조를 위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조 행정은요, 군사원어보상법 그리고 재구호법 제정을 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요. 전쟁 고아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해서 고아 임령 특례법이라든가 아동복리법, 고아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양 알선이라든가 기간의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가 아동복지 행정의 효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에서 정보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행정, 그리고 일제 식민지의 사회복지 행정, 미국 점령기의 사회복지 행정, 그리고 제1, 2공화국의 사회복지 행정과 제3, 4공화국의 사회복지 행정은 이어서 쭉 2교시에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익숙하지 않은 수업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사랑이 싹트는 그러한 수업 시간이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